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별들 아래 스카이라운지 파티룸의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한유진은 이 모든 소음과 화려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 잔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에 불과했다. 몇 년 만에 열린 동창회는 그녀에게 여전히 낯선 무대였다.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한 자리였기에 유진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서연이 날카로운 눈으로 유진을 발견한 순간 조용했던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박서연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그녀를 따르는 친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우월감과 경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소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유진 아니니? 이런 데서 널 다 보네. 여전히 그렇게 조용하고 재미없게 사는구나. 옷 입은 것 좀 봐. 아직도 대학생인 줄 알았어. 설마 이 동창회에 오려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은 건 아니겠지. 서연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주변의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키득거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이런 식의 모욕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견디는 법을 터득했다. 유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다. 참, 너도 우리 아우름 그룹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세상 참 좁지. 물론 나는 본사 마케팅팀 팀장이지만 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혹시 복사나 커피 타는 일이라도 하는 거야?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항상 유진을 짓밟고 싶어 했다. 조용하지만 항상 성적이 좋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했던 유진에 대한 열등감이 비뚤어진 공격성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서연아,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네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조용한 경고였지만 서연은 그것을 패배자의 변명으로 치부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중요한 일, 웃기지 마. 네가 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벌써 회사에 소문이 났겠지. 그냥 인정해, 한유진. 넌 실패작이야. 학창 시절에 똑똑하면 뭐해. 사회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라고.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너처럼 바닥을 기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파티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욕감과 분노가 유진의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서연이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손에 든 주스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어디가 아직 파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재미없잖아. 그녀의 조롱 섞인 외침이 유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동창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동정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이 유진을 따라왔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화려한 파티룸을 빠져나온 유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복수나 증오 같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은 굴욕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로비에 도착하자 호텔의 화려함이 다시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유진은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 순간 몇몇 동창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들 중에는 박서연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발견하고 또다시 자기들끼리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쟤는 이제 택시 잡아서 집에 가려나 봐. 저런 애가 택시비는 있으려나 몰라. 버스 막차 시간이나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비열한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그들을 무시하고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매끄러운 칠흑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호텔 입구에 멈춰 섰다. 주변의 모든 차들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 차는 아우름 그룹의 소수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최고급 모델이었다. 박서연과 동창들은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다. 와, 저 차 누구 거야? 진짜 대박이다. 서연은 자기가 아는 사람의 차이길 바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저런 차를 타는 사람과 안면이라도 트면 자신의 지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고급 세단의 뒷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서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어준 대상은 바로 한유진이었다. 박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를 따라 나왔던 동창들의 눈도 마찬가지로 커졌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비웃고 동정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유진이 왜 저 차에 타는 것인가? 혹시 대리운전이라도 부른 것일까? 아니면 무슨 착오가 생긴 것일까? 유진은 그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품위가 느껴졌다. 운전기사가 열어준 문으로 몸을 숙여 차에 오르기 직전 유진은 잠시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박서연과 동창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차가운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시선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너희가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유진은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운 채 차 안으로 사라졌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나서도 박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한유진은 대체 누구인가? 저 차는 누구의 차이며 그녀와 무슨 관계인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차 안에 앉은 유진은 편안하게 등을 시트에 기댔다. 방금 전의 소란과 굴욕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차 안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한유진 분석가님.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존중심을 담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본사 빌딩으로 가주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체스판에 보이지 않는 말을 움직이는 유능한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오늘 밤의 파티는 끝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호텔 앞에 남겨진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방금 지나간 차의 번호를 미친 듯이 떠올리려 했었다. 그 차는 분명 아우름 그룹법인 차량 리스트 중에서도 VVIP에게만 배정되는 차량이었다. 그리고 그 차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얼마 전 새로 부임한 베일에 쌓인 젊은 CEO 강민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하는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한유진과 새로운 CEO가 무슨 관계란 말인가. 단순한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가 그토록 짓밟고 모욕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서연은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동시에 맹렬한 질투심이 솟구쳤다. 어떻게 감히 한유진 따위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유진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서연은 자신의 성공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 건드린 것이 단순한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폭풍의 핵이라는 사실을. 한편 아우름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에서는 강민준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유진이 겪었을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임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작은 테스트이기도 했다. 강민주는 한유진이라는 인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비범한 분석 능력과 강직한 성품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그는 내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한유진은 그가 선택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휘두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리자 그는 짧게 들여보내 라고 말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동창회에서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냉철한 지성과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강민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힘든 밤이었을 텐데 수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앉았다. 아닙니다, 대표님.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밤을 통해 박서연 팀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성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다음 행동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가 한유진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자네가 요청했던 지난 3년간의 마케팅 부서 예산 집행 내역과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 원본 파일이다. 자네가 찾아낸 데이터 흐름의 이상 지점과 대조해 보면 분명 무언가 나올 거야. 유진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파일의 표면을 천천히 스쳤다. 드디어 판을 뒤흔들 첫 번째 패가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결의에 차서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게. 상대는 생각보다 더 교활하고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말은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사의 배려이기도 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다. 오늘 밤의 굴욕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부패한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을 비웃었던 모든 이들이 경악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민준의 집무실은 고요했다.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는 옅은 커피 향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한유진은 그가 건넨 파일을 손에 쥔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아우름 그룹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등을 보인 채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의 표면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오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서연 팀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만하고 어리석군. 하지만 그 덕분에 자네의 위장 신분은 더욱 완벽해졌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계 같았다. 강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유진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내가 왜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 자네를 선택했는지 아나?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3년 전 우리 그룹이 M.A를 추진하던 때였지.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단 하나의 보고서만이 그 계약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지적했어.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사원이었을 때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당시 팀장은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묵살했고 결국 그 MA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채 실패로 끝났다. 그 일은 그녀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던 아픈 기억이었다. 그 보고서는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나는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지. 이름도 없는 주니어 분석가가 작성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 나는 그때 자네의 이름을 기억해뒀다. 한유진, 평범한 이름 뒤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 강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감탄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아우름 그룹은 지금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 거대한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 거야. 나는 이 배의 새로운 선장으로서 암 덩어리를 도려낼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했어. 그게 바로 자네다. 이것이 그들이 나눈 어둠 속의 계약의 시작이었다. 몇 달 전 강민주는 비밀리에 유진에게 접촉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우름 그룹의 실상을 알려주며 아무도 모르게 내부 감사를 진행할 고스트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보장된 성공도 화려한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다. 오직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하고 외로운 임무였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3년 전 자신의 보고서가 묵살당하며 정의가 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다시 찾아온 기회였다. 자신의 능력으로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좀먹는 부패 세력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녀는 기꺼이 그의 비밀 병기가 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손에 든 파일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된 용의자는 이사회의 리더 중 한 명인 이동욱 상무가 맞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강민준이 건넨 파일은 표면적으로는 마케팅 부서의 자료였지만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결국 이동욱 상무의 결제 라인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동욱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하지만 그는 꼬리에 불과할 수 있어.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 즉 이 모든 부패의 판을 짜고 있는 머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머리다. 섣불리 꼬리를 잘랐다가는 몸통이 영원히 숨어버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유진은 그의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것은 단순히 비리 장부를 찾아내는 것 이상의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이 필요한 체스 게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증거 수집과 동시에 그들의 관계망과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박서연 팀장은 이동욱 상무와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 만큼 그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좋아.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 우리의 공식적인 접선은 없을 것이다. 모든 보고는 내가 따로 전달한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뒤에서 제공하겠지만 표면적으로 자네는 철저히 혼자다. 누구도 자네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아채서는 안 돼.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 만약 그들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유진은 즉시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것이고 강민준의 개혁 계획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진은 그 무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유진은 파일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기 전 강민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한유진 분석가, 다시는 오늘 밤과 같은 개인적인 모욕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제부터는 자네의 방식으로 자네의 무대에서 싸우면 돼.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실을 밝힐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고 등 뒤에는 아우름 그룹의 최고 권력자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화려한 강남의 야경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단출한 방은 마치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오직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둔 공간.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 안고 왔던 파일을 펼치는 대신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도가 배경화면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제공한 파일보다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자체 분석 시스템을 먼저 신뢰했다. 그녀는 아우름 그룹의 내부 서버에 존재하는 미세한 디지털 먼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건넨 파일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후 자신의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매처럼 모니터 위를 오가며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케팅 부서의 해외 홍보 대행사 계약건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계약이었지만 그 대행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계약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이동욱 상무의 친척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빙고.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뱀의 꼬리였다. 이제 이 꼬리를 따라 올라가 몸통을 찾아내고 마침내 독사의 머리를 끊어버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즉시 암호화하여 강민준에게 보내는 보안 채널에 업로드했다. 보고는 간결했다. 첫 번째 실마리 발견, 자금 추적 시작. 동이 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느꼈던 굴욕감은 이미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과 이동욱,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계약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빛으로 그들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아우름 그룹의 로비로 들어섰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사건들은 그녀의 내면에만 존재할 뿐 겉모습은 평범한 회색빛 사무직원 그 자체였다. 그녀는 무채색의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귀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귀걸이를 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한 빌딩 속 수많은 직원들 사이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시스템 냉방 장치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책상은 서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니터 옆에는 작은 다육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어젯밤 발견한 유령 회사를 향한 자금 흐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그 흐름의 시작점, 즉 회사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이 자금을 승인하고 집행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인 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화면 한쪽에 작은 창을 띄워 내부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접근 권한은 매우 낮았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대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개된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전 시간이 물처럼 흘러갔다. 유진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녀는 이동욱 상무와 박서연 팀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던 지난 2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리스트를 뽑아 그중 유령 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시점과 겹치는 것들을 필터링했다. 몇 개의 프로젝트가 용의선상에 떠올랐다.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예산은 엄청나게 소요된 프로젝트들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조용한 공기를 깨고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일부러 유진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충격과 의심이 교묘하게 감춰진 채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유진 씨, 잠깐 나 좀 보지. 서연은 턱짓으로 유진을 불렀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쏠렸다. 유진은 하던 작업을 저장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그녀를 사무실 구석의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의 종이,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연은 먼지 쌓인 서류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다. 이거 3년 전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 영수증 원본들이야.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전부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것은 누가 봐도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단순하고 시간만 오래 걸리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자빌이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약간의 허탈감을 느꼈다. 그녀는 유진이 반항하거나 최소한 불쾌한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그 일이 자신의 당연한 업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어젯밤 CEO 차에서 내린 건 대체 뭐였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얻어탄 건데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가 보기에 지금의 한유진은 어젯밤의 그 당당한 모습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저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과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콧방귀를 뀌고 창고를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유진에게 던져준 일이 단순한 자빌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것을. 유진은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들은 그녀가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의 기록들이었다.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서명이 남아있는 종이 원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유진은 카트를 가져와 서류 상자를 자신의 자리로 옮겼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다. 유진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영수증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으면서도 동시에 승인자의 서명과 날짜, 그리고 연결된 프로젝트 코드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한편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방금 있었던 일을 투덜거리며 보고했다. 그 여자 내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하더라.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유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 이동욱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방심하지 마, 서연아.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 차가 하필 호텔 앞에 나타나서 그녀를 태운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일단 계속 주시해. 사소한 변화라도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 일 관련해서는 당분간 몸을 사리는 게 좋겠어. 그들의 대화는 유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이 자신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이제 수비만 할 때가 아니었다. 공격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몇 시간 동안 서류와 씨름하던 유진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3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의 지출 결의서 원본이었다. 최종 승인자는 당시 본부장이었지만 중간 검토자 라인에 이동욱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검토한 직후 원래 계획에는 없던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추가되었고 그 돈이 바로 유진이 어젯밤 발견했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정황 증거일 뿐 이동욱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 스모킹건은 바로 당시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과 결과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컨설팅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다. 문제는 그 파일들이었다. 유진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해당 파일들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열람 권한이 팀장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녀가 정식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탄로날 것이고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정면으로 뚫을 수 없다면 우회해야 한다. 그녀는 아우름 그룹의 내부 업무 규정과 프로세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수많은 규정과 절차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작은 틈새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부서 간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데이터 협조 요청 규정이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타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물론 민감한 정보는 제외되었지만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정보의 핵심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다. 유진은 즉시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체스판 위에서의 그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수였다. 그녀는 먼저 IT 부서에
시스템 로그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재무팀에는 특정 기간의 부서별 예산, 집행 효율성 비교 데이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에는 과거 프로젝트 참여 인력들의 성과 평가 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이 세 가지 요청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였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의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데이터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IT 부서의 로그 기록을 통해 누가 해당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했는지 알 수 있고, 재무팀의 데이터를 통해 프로젝트의 비정상적인 예산 변경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사팀의 자료를 통해 당시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각들을 모두 모으면 그녀가 직접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그리는 작업과 같았다. 적들은 자신들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만을 자랑하고 있겠지만, 유진은 그 성벽을 이루는 돌멩이 사이의 미세한 틈을 공략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유진은 박서연이 시켰던 서류 정리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와 서류 상자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결과물을 대충 훑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을 주지. 그녀의 말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 유진을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아무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의 컴퓨터에서는 방금 요청했던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다는 알림이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체스판 위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차례였다. 유진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한유진의 작은 오피스텔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 센터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낮에 요청했던 세 종류의 데이터 조각들을 자신의 분석 시스템 위에서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에 몰두했다. IT 부서의 서버, 로그 재무팀의 예산 집행 기록, 인사팀의 성과 평가 자료. 겉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정보들은 유진의 손을 거치자 놀라운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버 로그는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동욱 상무가 문제의 프로젝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람한 것은 3년 전이었지만, 그 직후 해당 파일의 보안 등급이 갑자기 상향 조정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인위적인 조치였다. 재무팀의 데이터는 그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했다. 프로젝트 예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증액되었고, 그 자금은 대부분 박서연이 관리하던 마케팅 채널을 통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누락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의 자료는 활용 점정이었다. 프로젝트 실패 후 실무를 담당했던 주니어 직원들 몇몇이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를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반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이동욱 상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기에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동욱,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박서연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이동욱 상무는 자신의 고급 빌라 서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다가
책상 위 태블릿에서 울리는 경고 알림을 확인했다. 그것은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해둔 보안 경고였다. 누군가 3년 전 종결된 RS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여러 부서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었다. 각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요청으로 처리했지만 통합 보안 시스템은 이것을 비정상적인 정보 접근 패턴으로 분류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이동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알림 내용을 자세히 살폈다. 조회된 데이터의 종류와 시점을 본 순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RS 프로젝트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설픈 내부 고발자가 아닌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유진. 어제 박서연이 보고했던 그 여자. CEO의 차를 탔다는 그 미스터리한 인물. 이동욱은 즉시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 오피스로 와.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밤늦은 시간에 회사로 차를 몰았다. 이동욱의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동욱은 보안 알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누군가 우리 뒤를 캐고 있어. 아마추어가 아니야. 우리가 남겨둔 흔적들을 정확히 따라오고 있다고.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한유진 그 여자일까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금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지. 이동욱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우선 RS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파일을 파기해 백업 서버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몇몇 파일들은 데이터를 수정해서 모든 책임이 은퇴한 최 부사장에게 돌아가도록 조작해도. 그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교활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에 혼선을 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박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증거인멸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유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완벽한 방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사무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박서연은 노골적으로 한유진을 적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이 제출한 모든 보고서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팀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에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다. 동료들은 권력자인 박서연의 눈치를 보며 서서히 유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순식간에 투명인간에서 왕따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이런 반응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뱀이 위협을 느끼고 또다리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그들의 다음 공격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공격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주간 전략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왔다. 그것은 팀 전체의 성과가 걸린 중요한 보고서였다. 박서연은 마감 몇 시간을 앞두고 유진에게 보고서의 핵심 파트인 시장 예측 데이터 분석을 맡겼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정리했다는 최신 통계 자료라며 USB 하나를 건넸다. 이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니까 반드시 이걸 기반으로 분석해야 해. 그녀의 말에는 묘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며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숫자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했다. 실제 시장 데이터는 언제나 약간의 노이즈와 불규칙성을 포함하기 마련인데 서연이 준 데이터는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매끄러웠다. 유진의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서연이 준 데이터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외부 데이터 소스와 교차 검증을 시작했다. 역시나 서연이 준 데이터의 특정 부분, 특히 경쟁사 관련 수치가 실제와 미묘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할 경우 아우름 그룹의 다음 분기 전략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만약 유진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그 오류는 나중에 반드시 발견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데이터를 분석한 유진에게 돌아갈 터였다. 박서연은 그녀를 무능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으로 몰아 해고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로 교활하고 비열한 함정이었다. 이제 유진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지금 박서연에게 보고하면 그녀는 분명 데이터를 잘못 봤다거나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며 역공을 펼칠 것이다. 반대로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윤리가 허락하지 않았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진의 자리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깜박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역공을 가할 수 있을까? 그녀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단,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정 자체를 역이용하여 사냥꾼을 함정에 빠뜨릴 또 다른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마감 시간이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한유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폭풍 같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함정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녀는 가장 대담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2개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번째 보고서 A 버전은 박서연이 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엉터리 결론을 도출하는 보고서였다. 이것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미끼였다. 두 번째 보고서 B 버전은 유진이 직접 수집하고 교차 검증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무기였다. 문제는 이 비버전 보고서를 어떻게 안전하게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느냐였다. 박서연과 이동욱의 감시망을 뚫고 강민준 대표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정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했다. 보고서는 박서연의 손에서 왜곡되거나 사라질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강민준의 은밀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유진은 책상 아래로 스마트폰을 내려 그들만의 비밀 보안 채널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함정 발견, 역이용 계획, 보고서, A 위장화, B 진실 동시 제출 예정, B 버전에
안전한 접수 경로 필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불과 몇 초. 하지만 그 몇 초가 모든 것의 성패를 가를 터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을 믿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자신을 이곳에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유진은 즉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먼저 A버전 보고서에 공을 들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논리와 분석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기반 데이터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동시에 다른 창에서는 B버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녀의 모든 역량이 집약되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박서연이 제공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비교 분석하는 내용까지 첨부했다.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회사가 입게 될 손실 규모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포함시켰다. 그것은 보고서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그녀가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을 때 회사 전체 내부망에 긴급 공지 하나가 떴다. CEO 특별 지시 전 부서 주간 전략 보고서 금일 오후 6시까지 CEO 직속 감사팀 서버로 직접 제출 바람. 공지는 강민준 대표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새로운 CEO의 기강잡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박서연 역시 이 공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차피 한유진이 작성한 보고서는 자신의 손을 거쳐 올라갈 것이고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CEO께서 직접 보신다니 영광인 줄 알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묻어 있었다. 유진은 기다렸던 신호가 왔음을 직감했다. 강민준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감사팀 서버라는 명분은 그녀의 보고서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CEO에게 직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두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마감 10분 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먼저 A 버전 보고서를 출력하여 박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팀장님 요청하신 보고서 완료되었습니다.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자신의 최종 승인 서명을 갈겼다. 수고했어. 이만 퇴근해봐.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유진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료들이 모두 퇴근 준비를 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자신의 컴퓨터에서 최종적인 작업을 실행했다. 그녀는 먼저 박서연이 승인한 A 버전 보고서 스캔본을 감사팀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B 버전 보고서 파일을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는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날 밤 박서연과 이동욱은 강남의 고급 바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드디어 그 눈에 가시 갔던 년을 처리하게 됐어. 내일 아침이면 대표님께서 그 엉터리 보고서를 보실 거고 난 그걸 빌미로 한유진의 무능함을 조목조목 보고할 거야. 박서연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동욱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역시 일 처리는 자기가 확실해. 이제 우리 계획에 걸리적거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먹잇감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름그룹 최상층의 CEO 집무실. 강민주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유진이 제출한 2개의 파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A 버전 보고서를 열었다. 박서연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보고서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B 버전 보고서를 열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상세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박서연이 제공한 데이터의 조작 흔적을 낱낱이 밝히는 부분에 이르자 강민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수립 시 최대 수백억 원의 손실 및 시장 신뢰도 하락 예상이라는 유진의 냉정한 결론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이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였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녀는 함정을 피하는 것을 넘어 그 함정을 이용하여 적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가 바로 그가 찾던 부패를 도려낼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메스였다. 강민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는 낮고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서연 팀장 내일 아침 9시 정각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이동욱 상무도 함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체스판의 외통수가 불려졌다. 다음 날 아침 9시. 아우름그룹 최상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서연과 이동욱은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유진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려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 대표의 얼굴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격려나 동조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유진이 작성한 비버전 보고서였다. 상세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박서연이 제공한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교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대체 뭡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진, 그 애가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 자료를 만든 겁니다. 대표님,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에도 강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시선을 이동욱에게로 옮겼다. 이동욱은 박서연보다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동욱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다. 대표님 일개 사원이 작성한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를 가지고 팀의 리더를 신문하시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박 팀장은 회사에 오랫동안 헌신해온 인재입니다. 이런 식의 모함은 모함이라. 강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의 알력 다툼이나 개인적인 감정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한 직원을 쫓아내기 위해 회사의 중요한 전략 보고서를 조작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소. 왜,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무리한 수를 둬야만 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봤지. 그는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RS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크게 떠올랐다. 이동욱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3년 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당시 이동욱 상무가 실무를 총괄했고 박서연 팀장이 마케팅을 담당했지. 그리고 한유진 분석가가 찾아낸 자금 횡령의 시작점이 바로 이 프로젝트였어. 그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삭제하고 조작한 파일들 내가 외부 보안 업체를 통해 전부 복원했소. 박서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이동욱은 이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민주는 그들에게 다가갈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RS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였다. 횡령은 시작에 불과했더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 강민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이 빼돌린 자금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어. 그것은 정보 제공자들에게 지급된 대가였지. 아우름 그룹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대가 말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경쟁사인 세룡그룹의 로고가 나타났다. 세룡그룹 박서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동욱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주는 판사처럼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지난 몇 년간 아우름 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와 신제품 개발 계획, 그리고 주요 사업 전략을 경쟁사인 세룡그룹에 팔아넘겼다. 이것이 바로 한유진이 발견한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단순한 내부 비리를 넘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 이동욱은 세룡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주범이었고 박서연은 그의 공범이자 내부에서 정보 수집과 자금 세탁을 돕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들이 한유진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쫓아내려 했던 이유도 명백해졌다. 유진의 비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언젠가 자신들의 꼬리를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가 파헤치기 시작한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무리한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강민주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이동욱의 개인 서버와 세룡그룹 소유의 유령 회사 서버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로그 기록이었다. 날짜와 시간 데이터의 크기까지 명확하게 기록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물증이었다. 외부 보안 업체가 이 로그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소. 이제 곧 데이터 내용도 복호화될 거고 이동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박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성공과 오만함은 완벽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 오히려 거대한 악의 실체를 확인한 것에 대한 씁쓸함과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동욱과 박서연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민준이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처리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보안팀장과 법무팀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동욱과 박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자신들의 해고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회사 내부의 징계를 넘어 국가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중범죄였다. 그들의 미래는 오늘 이 시간부로 끝장났다. 강민주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법무팀장에게 말했다. 이 2사람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가 있어. 관련 증거는 여기 다 있어.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오.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보안팀장이 이동욱과 박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2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보안팀원들에게 이끌려 집무실을 나섰다. 조금 전까지 회사의 최고 권력층 행세를 하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는 다시 강민준 혼자 남았다. 그는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세룡그룹이라는 거대한 적과 아직 회사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배신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는 한유진이었다. 이동욱 상무와 박서연 팀장이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어 나간 후 아우름 그룹은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회사의 최고 임원과 마케팅 팀장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사무실의 공기는 불신과 불안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유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파도를 지켜보는 등대처럼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 업무를 처리했다. 아무도 그녀가 이 거대한 폭풍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괴롭히던 박서연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동욱과 박서연은 단지 꼬리일 뿐 몸통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몸통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미지의 사냥꾼을 찾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의 평화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동욱의 체포 소식은 경쟁사인 세룡그룹과 아우름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그의 상선에게 즉각적인 비상경보를 울렸다. 그 상선의 정체는 바로 그룹의 부사장 최진혁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사처럼 보였지만 속은 회사를 팔아넘겨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최진혁 부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동욱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겼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사망이 자신에게까지 뻗어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움직여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을 꾸민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 수준 접근 권한을 이용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준 대표와 한유진의 작전은 공식적인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최진혁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동욱이 체포 직전에 경고했던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패턴이 떠올랐다. 그는 IT 부서의 기록을 다시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 모든 접근이 하나의 아이디 전략기획팀의 한유진이라는 사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유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최진혁은 의심에 휩싸였다. 평범한 사원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강민준 대표가 심어놓은 비밀 요원 즉 고스트인 것이다. 최진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한유진을 제거하는 것. 하지만 강민준의 사람이 분명한 그녀를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완벽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한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그녀가 이동욱과 박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진짜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진혁은 즉시 세룡그룹의 내부 공모자와 연락을 취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세룡그룹은 대포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트코인을 한유진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그녀의 개인정보는 최진혁이 인사팀 데이터베이스에서 빼내어 넘겨주었다.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완벽한 뇌물의 증거를 만든 것이다. 동시에 최진혁은 자신의 시스템 권한을 이용해 한유진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 그곳에 세룡그룹의 1급 기밀 기술 자료처럼 보이는 위조된 파일을 심어 놓았다. 이제 그녀는 스파이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증거물까지 가지고 있는 셈이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오전 아우름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근의 산업 스파이 사건은 꼬리 자르기이며 진범은 전략기획팀의 한유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 해외 전자지갑 주소와 그녀의 클라우드에 숨겨진 기밀 파일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사진은 즉시 긴급 감사위원회를 소집했다. 강민준 대표 역시 이사회 멤버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유진을 향한 그림자의 반격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와 명백해 보이는 증거 앞에서 그는 섣불리 유진을 변호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 역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한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싸늘하고 적대적인 수십 개의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진과 감사위원들은 그녀를 마치 죄인처럼 쏘아보고 있었다. 강민준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감사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 씨, 당신이 아우름 그룹의 정보를 세룡그룹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소. 여기 당신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과 당신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세룡그룹의 기밀 파일이 있소.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해온 모든 일은 비밀이었기에 그녀에게는 공식적인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민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대표까지 끌어들이는 자폭 행위가 될 터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는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믿으라는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진짜 적이 이 상황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모함하기 위한 누군가의 함정입니다. 그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할 셈인가.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보호막인 강민주는 공식적으로 그녀를 도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자신이 사냥하던 괴물이라는 누명을 쓴 채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고립된 것이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감사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눈앞의 데이터, 즉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와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제가 스파이라면 저 증거들은 어떠한 검증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제시된 모든 증거에 대한 완전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자금 추적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오히려 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최진혁 부사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가 여기서 포렌식 분석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유진의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셈이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권위가 있었다. 한유진 씨의 요구에 동의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렌식 팀을 즉시 꾸려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십시오. 강민주는 유진을 변호하는 대신 그녀의 요구를 지지함으로써 교묘하게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최진혁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도 최고 경영자의 결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유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직위 해제하고 사내 격리 조치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은 보안팀에 의해 텅 빈 비상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모든 통신 장비를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감옥이나 다름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선 순간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배정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보안팀 소속의 김진우 대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한유진 분석가님 대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친위대처럼 여기는 군 특수부대 사이버팀 출신의 최고 보안 전문가였다. 김진우는 감시용 CCTV의 사각지대로 유진을 이끌고는 소형 노트북 하나를 건넸다. 외부망과 완벽하게 분리된 추적이 불가능한 비공식 회선입니다. 여기서 반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강민준의 두 번째 수였다. 그는 유진이 고립될 것을 예상하고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무기를 붙여준 것이다. 유진과 김진우, 고독한 방 안에서 진실을 위한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열고 김진우는 자신의 장비를 이용해 감시 시스템을 교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다. 적이 만든 함정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녀는 김진우에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의 핵심 증거, 즉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세룡그룹 기밀 파일의 원본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감사팀의 서버에 침투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찾았어요. 그녀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파일 너무 깨끗해요. 보통 해킹으로 빼낸 기밀 파일은 전송 과정에서 약간의 데이터 손상이나 원본 네트워크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파일은 마치 처음부터 여기서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상태예요. 그녀의 말에 김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 파일은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유진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한 위조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제 그 누군가를 찾아내면 되었다. 김진우는 파일이 업로드된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는 고도의 우회 기술을 사용했다. 추적은 쉽지 않았지만 김진우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범인이 사용한 VPN 프로토콜이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단 한 사람 최진혁 부사장만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이유로 자신의 모든 개인 장비에 이 특정 프로토콜의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최진혁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자백을 받아낼 차례였다. 유진과 김진우는 강민준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역으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최진혁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감사팀 내부의 동료를 통해 포렌식 팀이 파일 업로더의 기기 고유 번호를 곧 복원할 것 같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소문은 의도된 대로 최진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의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었지만 기기 고유 번호라는 말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에 하나 흔적이 남았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원격으로 해당 태블릿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최진혁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에 접속하여 원격 데이터 삭제 명령을 입력했다. 자신의 모든 흔적이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안도하는 순간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경고창 하나가 떴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김진우가 최진혁의 시스템에 미리 심어둔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격리된 사무실에 있던 유진과 김진우의 노트북 화면에 최진혁의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 파일이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그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영상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잡았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심판의 칼자루는 다시 그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음 날 아침 아우름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유진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의 날이었다. 최진혁 부사장은 착잡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감사위원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오늘 한유진이라는 위험한 싹을 잘라내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잠시 후 한유진이 보안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에 최진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이 울리고 감사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한유진에게 씌워진 혐의와 지금까지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읊었다.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한유진 씨를 즉시 파면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진혁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능한 직원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몇몇 이사들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사회가 최종 투표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를 조용히 주재하던 강민준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 투표를 하기 전에 이사회가 반드시 봐야 할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바로 어젯밤 포렌식 팀이 긴급하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지요. 최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증거라는 거지. 모든 흔적은 다 지웠을 텐데. 그의 불안한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민준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유진의 추가 혐의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바로 어젯밤 최진혁 자신의 사무실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화면 속의 최진혁은 초조한 얼굴로 자신의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원격으로 특정 태블릿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영상은 그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준이 준비한 심판의 무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증거 인멸만으로는 부족하시겠지요. 부사장님, 아마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더 할 말이 많아지실 겁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는 이동욱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이동욱은 자신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세룡그룹의 기밀을 넘기도록 지시한 인물이 바로 최진혁 부사장이라고 똑똑히 증언했다. 그는 최진혁과의 비밀 대화 녹음 파일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최진혁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보안팀에 의해 가로막혔다. 강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세룡그룹에서 나온 검은 돈이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진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상세하게 펼쳐졌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했다. 거대한 부패에 몸통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진짜 배신자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을 지지했던 이사들은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유진에게 씌우려 했던 배신자라는 낙인은 이제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어 그에게 새겨졌다. 최진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명성과 부, 그리고 권력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가 가장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름 없는 사원 한유진이라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진혁 부사장을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찰에 이관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이 최진혁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끌고 나갔다. 질질 끌려 나가던 최진혁의 눈이 마지막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한유진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나 조롱 혹은 동정심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자의 눈빛이자 정의의 심판을 내린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날이 끝났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거대한 반전 드라마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유일한 주인공 한유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최진혁 부사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후에도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 남은 이사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현실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을 깬 것은 강민준 대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유진 분석가의 혐의가 완전히 벗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는 회사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운 영웅이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진과 자신의 비밀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이사들에게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암 덩어리를 키웠을 겁니다. 아우름 그룹은 한유진 씨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강민주는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의 상시적인 감시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오늘부로 CEO 직속 기구인 전략적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감사실의 신설을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이 부서는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비윤리적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것은 사실상 회사의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새로운 권력기구의 탄생을 의미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이 중요한 자리의 초대 실장으로 한유진 씨를 이 사회에 정식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유진에게로 쏠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조차 없었던 평사원,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파렴치한 스파이로 몰렸던 그녀가 이제 그룹의 핵심 부서를 이끄는 수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자질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능력을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그리고 강민준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우름 그룹이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우름 그룹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다. 아우름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만 강민준 대표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회사의 주가는 초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최진혁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임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한유진이 이끄는 전략 리스크 관리실은 모든 직원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신뢰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데이터와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안을 처리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는 어떤 비리나 편법도 숨을 곳이 없었다. 회사의 문화는 두려움에서 투명성과 건강한 긴장감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유진을 불렀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회사를 함께 구한 동료이자 파트너로서의 만남이었다. 그는 직접 내린 커피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한 실장 덕분에 이제야 이 방에서 보는 야경이 편안하게 느껴지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님. 오히려 저의 능력을 믿고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오며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았다. 그들의 관계는 존중 위에 세워진 단단한 성과 같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유진은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동창회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온 작은 동네 카페에서 몇몇 친구들끼리 모이자는 연락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지만
굳이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바꿨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유진은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내적인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친구들은 TV 뉴스에 나왔던 그녀의 회사를 보았다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외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박서연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지만 유진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온 유진은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차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다. 저 멀리 그녀가 지켜낸 아우름 그룹의 본사 빌딩이 밤하늘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빌딩의 최상층 부근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에도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누가 알아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신념으로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동창회에서의 굴욕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잠에서 깨워 그녀가 진짜 있어야 할 전쟁터로 이끈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은 오직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